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8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압승으로 끝났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지금부터 정계 개편도 일어날 것이고 11개월 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이 대선 전초전이다 이렇게 평가가 계속 됐습니다. 그런 전초전에서 일단 완성을 거뒀죠. 국민의힘이 완성을 거두고 민주당이 완패했는데,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대선 전초전에서 압승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권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남은 목표인 정권 탈환하는 데 있어서 과연 약이 될 것인가, 정말 긍정적인 효과만 보일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지금 좀 따져봐야 되겠죠. 저는 이 상황이 잘만 활용을 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자칫 과거로 또 돌아가서 어떤 기고만장을 한다거나 또 웰빙 정당을 모습을 보인다거나 분열을 한다거나 또는 윤석열을 데려오느니 많으니 논란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죠. 그동안 선거 4연패 사세를 끊었고 5연패 위기에서 대역전극, 그동안 4번 연속 졌으니까는 완전히 분위기를 확 뒤집어 놓는 민심이 대폭발시킨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기세를 쭉 몰고 나가면 되는데, 자 우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연 이 선거가, 어제 있었던 선거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느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의숙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패배자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이 승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원초적인 물음입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승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패자는 문재인 정권이 분명한데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폭정, 독선, 독주, 반칙과 특권, 무능, 지금 부동산 문제, 백신 이런 거 다 무능함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을 한 것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제 역할을 다 했느냐.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문제점을 질타를 하고 했느냐. 백신 문제도 좀 미리미리 이렇게 정권을 압박을 하면서 정책 대안을 내놓고 했느냐. 아니면은 이 국민의힘 자체가 작년 4.15 총선 참패 이후에 정말 변한 모습을 보여줬느냐. 자,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정, 부동산 문제, 백신 문제 이런 게 없었더라도, 자살골이 없었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자신있게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많은 것이죠.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1년 동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끌어왔는데 과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1년 가까이 당을 확 바꿔놓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본인 혼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혼자 마치 자기 정치를 하듯이 5.18 묘기에 가서 무릎을 꿇거나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국정운영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렇다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을 한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수혈한 것도 없고 항상 본인이 밖에서 꿈틀거리는 대권 주자 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본인이 점지할 것처럼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상황에서 김종인이 취한 5.18 무릎 꿇은 문제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는 문제가 과연 중도를 흡수하는데 어느 정도나 그게 역할을 했을까?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오지는 않았고 오히려 보수들이 그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효과만 좀 내는데 그쳤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렇게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문재인 정권의 자책골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잘했어, 국민의힘이 잘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자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실제로 지금 샤이 보수라고 불렀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커튼 뒤로 숨어버렸던 샤이 보수가 커튼을 제치고 나온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분노를 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해서 그것을 투표로 연결시킨 것이지
김종인 비대위가 잘해서 야 당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투표장으로 나온 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착각을 한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은 패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국민의 힘이 성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1년 후 11개월 남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선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1년 전에 4.15 총선 때 참패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는데 1년 사이에 상황이 확 이렇게 바뀌었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인데 앞으로 남은 1년 차기 대선까지 11개월 이때 또 문재인 정권이 물론 임기 말에 가서 레임덕은 빠지겠지만 레임덕 빠진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국정을 놓고 있는 건 아니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쇄신 작업을 벌이고 뭐 개각을 하면서 뭐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지금 코로나가 다시 뭐 4차 대유행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에 몰렸는데 뭐 어떤 코로나에 대한 대책들을 막 발표를 하고 코로나 포퓰리즘을 행사를 하고 또 뭐 백신 도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1년 사이에 지난 1년처럼 앞으로 1년 사이에 또 민심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양만되고 그 독은 안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따져보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가령 대선 전초전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선거에서 한쪽이 압승을 했지만은 결국 대선에서는 패배하는 그런 사례가 몇 차례 있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2002년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 2002년 6월이면 12월 달에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고 2002년 6월은 김대중 정권 말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죠. 야당, 그때 당시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합니다. 지금처럼. 전체 강력단체장 16곳 중에서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11석을 석권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기껏 그 호남 3곳,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이기죠. 자, 그렇게 돼서 정권심판론이 먹혀서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 6개월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두 번째 대세론을 구가하던 주자까지 있었죠. 이해창입니다. 그런데 이해창까지 주자까지 있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6개월 후 대선에서 노무현에게 패배를 하죠. 자, 그래서 김대중 정권 심판론 이런 프레임으로 갔지만은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기득권 정당, 어떤 뭐 잣대기 정당 이런 이미지, 거기다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도 계속 불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정권 창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6개월 전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지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죠. 또 하나는 2011년 바로 오세훈 지금 시장이 내준 그 선거에서 박원순이 당선됐는데 그때도 박원순 쪽은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2012년 대선 앞두고 여당이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출범을 시키면서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2011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쪽 후보에게 박원순에게 졌지만 그 1년 후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 이 대선 전초전에서 이겼다 해서 대선까지 연결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는 셈이죠. 자, 여기다가 국민의힘은 지금 인물 구도에서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인물 구도가 불투명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범여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지금 1위로 치고 올라와 있죠. 이재명 외에 또 이낙연도 여전히 있고 예비사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세균, 뭐 유시민, 임종석, 김경수, 추미애 이 예비자원들이 있어서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그쪽으로 지지층들이 쫙 몰리는 그런 아주 유리한 구도를 선점을 하고 있죠. 반면에 범야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하지만 윤석열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이번 보선 과정에서 뭐 존재감 한번 드러냈죠. 한번 드러냈지만 여전히 정치를 할지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또 하면은 국민의당 힘과 같이 할지 제3제대 창당을 할지 이런 것까지 지금 불투명합니다. 선거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윤석열의 지지율도 지금 하락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보선 기간 동안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 선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가 어제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4월 동안 했는데 어제가 마지막 날인데 어제 투표하는 날까지 실시가 됐죠. 근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7%포인트나 내려앉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4곳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있죠.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이 24%, 이것은 지난 조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난 조사에서 25%였는데 무려 7%포인트가 내려앉으면서 1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위로 내려앉았죠. 이낙연이 10%. 자, 이렇게 되니 계속 앞으로도 윤석열이 당분간 정계 개편이 막 일어나고 대선 종족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차단이 돼서 다른 범야권 주자들은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미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할지, 삼지대에서 할지, 윤석열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제풀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른바 멘붕이 오는 것이죠. 범야권에서.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범야권의 정치 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마감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도 열어서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도 뽑아야 되고 원내대표 경선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전당대회는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통합 전당대회를 할지 그것도 아직 결정 안 됐고, 윤석열을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끌어들일지 뭐 이런 것조차도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가 해서 대표 경선을 하고 하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안철수까지 들어와서 같이 한다고 하면은 안철수와 좀 상당히 이념적으로 거리가 있는, 가령 이래서 친박을 중심으로 한 강성 보수들, 여기 또 갈등이 있어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보수 야권이 지금 모처럼 만에 선거에 승리를 해서 이 분위기는 반전시켰지만 이 반전 분위기를 계속 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취할 조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에 이 범야권 대선 주자들, 지금 전당대회 어떻게 할지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범야권 대선 주자가 모이는 빅텐트를 치는 작업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당 체제를 정비해서 대선 체제로 들어가야죠.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에게도 분명한 메신저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국민의힘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제3지대를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교감이 먼저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없죠. 또 윤석열 외의 다른 주자들, 기존 주자들에게 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좀 상승세를 탈 수 있는지 계속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가령 지금 당 밖에 나가 있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입당을 시켜서 픽텐탄에 같이 모아야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서둘지 않으면 오히려 이번 보선 압승이 정권 창출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